1866년 흥선대원군이 동전을 찍었습니다. 당백전이었습니다. 한 잎에 상평통보 100잎의 가치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전이 시장에 풀린 지 석 달이 지나자 쌀값이 2배로 뛰었습니다. 6달 뒤에는 4배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당백전을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상인들은 당백전을 받으면 그날 저녁 팔 물건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강제로 통용을 명령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당백전을 모아 녹였습니다. 당백전을 녹인 구리로 솥을 만들었습니다. 그 솥이 당백전보다 시장에서 더 값이 나갔습니다. 결국 발행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조정은 당백전의 통용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흥선대원군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500년 화폐 실험은 이 장면 훨씬 전부터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따라가겠습니다. 나라는 세웠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조선의 건국에도 화폐는 공백 상태였습니다. 1392년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습니다. 고려는 사라졌습니다. 조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나라에는 교환의 수단이 없었습니다. 고려 말에 화폐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려는 근원중보를 만들었습니다. 1096년의 일이었습니다. 활구라고 부르는 은병도 있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작은 병 모양의 화폐였습니다. 그러나 고려의 화폐들은 한반도 전역에서 쓰이지 않았습니다. 개경 주변의 상업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유통되었습니다. 농촌은 달랐습니다. 곡물과 포, 즉 배가 교환의 수단이었습니다. 쌀 한 말로 소금을 바꾸었습니다. 삼배 한 필로 철기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조선이 건국될 당시 한반도 대부분 지역의 거래 방식이었습니다. 조선 건국 직후 태조 이성계 조정은 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국 초기에는 화폐 문제보다 급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도를 세우고 토지를 재분배하고 수도를 옮기는 일들이 먼저였습니다. 화폐 문제는 다음 왕의 과제로 넘어갔습니다. 태종은 저하를 발행하면서 조선 최초의 집회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1400년 태종이 즉위했습니다. 태종은 화폐 문제에 정면으로 뛰어들었습니다. 1401년 조정은 저하를 발행했습니다. 저하는 당나무 껍질로 만든 종이 화폐였습니다. 고려 말에도 저하가 있었습니다만 조선에서 본격적으로 제도화한 것은 태종 때였습니다. 저하 한 장의 공식 가치는 포 한 필이었습니다. 조정은 세금을 저하로 걷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관리들의 녹봉 일부도 저하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하가 자연히 시장에서 쓰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저하는 그냥 종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을 포 한 필과 바꾸라는 명령이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태종실록에는 이 시기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인들이 저하를 받기 거부하거나 저하로 거래할 경우 값을 올려받는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조정은 강경하게 나갔습니다. 저하를 거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1404년 사원부는 저하 사용을 거부한 상인들을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저하의 유통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태종은 포의 유통 자체를 막으려 했습니다. 포를 화폐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면 저하를 쓸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1404년 조정은 포를 화폐로 거래하는 것을 금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포는 단순히 화폐가 아니었습니다. 포는 옷감이기도 했습니다. 옷감으로 가진 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경계가 모호했습니다. 단속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하는 점점 가치를 잃었습니다. 저하 한 장이 포 한 필과 같다는 공식 가치를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실제 시장에서 저하의 교환 비율은 공식 가치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화폐 실험. 조선은 동전을 주조합니다. 조선 통복. 그러나 또 실패합니다. 저하 실험이 흔들리는 가운데 태종 임금은 다른 방향도 시도했습니다. 1400년 조선 통보를 주조했습니다. 구리로 만든 동전이었습니다. 중국의 동전 제도를 참고했습니다. 중국은 당나라 때부터 동전이 광범위하게 유통되었습니다. 조선도 그렇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선에는 구리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동전을 만들 구리를 수입해야 했습니다. 구리를 수입해서 동전을 만들면 동전 하나를 만드는 비용이 그 동전의 명목, 가치보다 크거나 비슷해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전을 만들수록 손해였습니다. 주조 자체가 경제적으로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조선 백성들, 특히 농촌 사람들에게 동전은 생소한 물건이었습니다. 지방에서 동전을 들고 시장에 가면 상인이 동전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동전의 신뢰가 쌓이지 않았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이 상황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세종 2년 1420년 조정은 동전 유통을 다시 독려하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세종 자신도 화폐 문제를 두고 신하들과 오랫동안 논의했고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세종실록 61권에는 세종이 화폐 유통의 어려움을 직접 언급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전폐의 법이 아름답지 아니함이 아니로되 백성이 편리 여기지 아니한다. 세종이 스스로 인정한 말이었습니다. 백성이 편리하게 여기지 않는다. 화폐는 국가가 명령해서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편리하다고 느낄 때 쓰인다는 것. 그 사실을 조선 조정은 오랫동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세종대에 이르러 동전 유통 정책은 사실상 중단 상태에 가까워졌습니다. 결국 조선 초기의 화폐 실험은 두 가지 모두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저하와 동전 둘 다 시장에서 외면당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다시 포와 쌀의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세종 이후 조선은 화폐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약 200년 동안은 그랬습니다. 그 200년 동안 조선은 포와 쌀로 돌아가는 경제였습니다. 이 시기 거래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세종 이후 조선의 공식 납세 단위는 쌀과 포였습니다. 국가가 세금을 쌀과 포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도 쌀과 포가 가장 신뢰받는 교환 수단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포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포의 품질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포 한 필이라도 잘 짠 것과 성기게 짠 것이 있었습니다. 면포 한 필의 폭과 길이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경국대전에는 포의 규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는 규격 미달 포가 널리 유통되었습니다. 조정은 규격에 맞지 않는 포의 유통을 금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단속이 쉽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포의 질을 눈으로 판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 시기 거래에서는 물건의 질보다 관계가 중요했습니다. 오래 거래해온 상인, 믿을 수 있는 이웃, 같은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낯선 사람과의 거래는 언제나 불편했습니다. 교환의 수단이 표준화되지 않으니 거래가 넓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상업의 성장에 한계를 만들었습니다. 조선 초기 조정의 숙농업상 정책이 상업을 억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화폐가 없는 것 자체가 이미 상업 확대의 장벽이기도 했습니다. 임진왜란이 이 구조를 흔들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상업과 화폐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시작되었습니다. 7년 전쟁이었습니다. 조선 팔도가 전쟁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조선의 경제 구조는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첫째, 인구가 줄었습니다. 전쟁 중에 죽거나 일본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해졌습니다. 둘째, 농지가 황폐해졌습니다. 전쟁 전에 경작되던 농지 상당 부분이 버려졌습니다. 세수가 줄었습니다. 조정은 재정이 부족했습니다. 셋째, 군수 물자 조달 과정에서 상업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전쟁은 물자를 빠르게 많이 옮겨야 합니다. 기존의 포와 쌀 교환 방식으로는 빠른 조달이 어려웠습니다. 전쟁 중에 중국 명나라 군대와 접촉이 잦아지면서 중국 동전이 조선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일본군이 가져온 동전들도 일부 유통되었습니다. 전쟁 이후 조선 조정은 대동법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1606년 경기도에 처음 대동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대동법은 각 지역이 현물로 내던 공납을 쌀로 통일하는 제도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인이라고 불리는 상인 집단이 성장했습니다. 공인은 조정으로부터 대동미를 받아 필요한 물자를 구입해 조정에 납품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상업적 거래의 규모와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새로운 화폐의 필요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상평통보가 등장하면서 마침내 정착한 동정가 됩니다. 1678년 숙종 4년이었습니다. 조정은 상평통보의 주조와 유통을 본격화했습니다. 상평통보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인조 때인 1633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전국적으로 퍼지지 못했습니다. 숙종 때에 이르러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왜 숙종 때였을까요? 이 시기 조선의 상업은 이전보다 발달해 있었습니다. 한양의 시장 장시가 전국에 퍼져 있었습니다. 전기시장의 수가 늘어났고 상설 점포들도 생겨났습니다. 물건을 팔고 사는 빈도가 높아지면 교환수단이 필요해집니다. 포와 쌀은 불편했습니다. 무겁고 부피가 크고 품질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조선의 상인들과 백성들은 편리한 교환수단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상평통보는 그 수요를 만났습니다. 숙종실록에는 상평통보 유통 과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양과 그 주변 지역에서 먼저 퍼졌습니다. 그리고 점차 지방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상평통보의 성공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크기와 무게가 일정했습니다. 중앙에 구멍이 뚫린 동전 형태라 꿰어서 들고 다니기 좋았습니다. 둘째, 조정이 세금의 일부를 상평통보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으로 통용된다는 것은 가치를 국가가 보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셋째, 공인 등 상인들이 상평통보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이 쓰면 백성들도 쓰게 됩니다. 영조 때에 이르면 상평통보는 조선 전국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되었습니다. 조선 건국 이후 거의 30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평통보도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방향에서 나타났습니다. 상평통보가 퍼지자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돈이 사라졌습니다. 유통되어야 할 동전이 시장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전황이라고 불렀습니다. 돈의 기근, 화폐 부족 현상이었습니다. 왜 동전이 사라졌을까요? 사람들이 동전을 모아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조선 후기 기록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현상이었습니다. 포나 쌀은 오래 보관하면 썩습니다. 그러나 동전은 썩지 않습니다. 창고에 쌓아둬도 가치가 유지됩니다. 재산을 동전으로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이 논리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이 동전을 쌓아두었습니다. 지주들이 그랬습니다. 부유한 상인들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유통되는 동전의 양이 줄어듭니다. 동전이 줄면 물건을 사고 팔기 어려워집니다. 거래가 위축됩니다. 영조 때 실학자 이익은 이 문제를 글로 남겼습니다. 이익의 성호사설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전하가 한번 부자의 창고에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않는다. 이익은 이 현상이 가난한 백성들의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조정도 이 문제를 알았습니다. 동전을 더 많이 주조해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더 많이 주조하면 일시적으로 유통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동전들도 창고로 흡수될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없었습니다. 전황은 조선 후기 내내 반복되는 경제 문제로 남았습니다. 전황 문제는 단순히 부자들의 동전 축적만이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동전을 만드는 원료인 구리 자체가 부족했습니다. 조선은 구리 산출이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구리는 일본에서 수입했습니다. 동네를 통한 대일 무역에서 구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구리를 수입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인삼, 쌀, 면포 등 조선의 물자를 내주었습니다. 구리를 사오는 것 자체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 비용이 커지면 동전 주조를 늘리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전황은 해결책이 없는 상태로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영조 시기에도 전황 관련 논의가 비변사 등에서 반복되었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동전이 부족하여 백성이 고통받는다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1863년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고종이 12살의 나이로 즉위했습니다.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섭정이 되었습니다. 흥선대원군에게는 해결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그 중에 경복궁 중건이에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불탄 경복궁을 다시 짓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경복궁 중건은 돈이 엄청나게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조선 조정의 재정은 그 돈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여러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원납전이라는 이름으로 자발적 기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강제에 가까운 납부였습니다. 문벌 있는 집안에서는 거액을 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나온 것이 당백전이었습니다. 1866년 당백전이 발행되었습니다. 당백전의 크기는 상평통보보다 조금 컸습니다. 구리 함량은 상평통보의 5배에서 6배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명목 가치는 상평통보의 100배였습니다. 실제 구리 가치의 15배에서 20배에 해당하는 명목 가치를 붙인 것이었습니다. 조정은 당백전을 빠르게 대량으로 발행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대량의 화폐가 시장에 쏟아졌습니다.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당백전의 실제 구리 가치가 명목 가치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시장은 곧 알아챘습니다. 상인들은 당백전을 상평통보 백립과 같게 취급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조정은 강제 통용을 명했습니다. 어기면 처벌했습니다. 그래도 시장은 버텼습니다. 백성들은 당백전을 받으면 빠르게 다른 물건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으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물가를 더 빠르게 올렸습니다. 쌀값은 수개월 만에 수배로 뛰었습니다. 당백전을 불에 녹여서 구리 덩어리로 만들면 그 구리를 팔아서 당백전보다 많은 상평통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당백전을 모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867년 조정은 당백전의 통용을 금지했습니다. 발행한 지 1년여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물가 폭등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서민들이었습니다. 당백전으로 녹봉을 받은 하급 관리들과 품삯을 받은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경복궁은 지어졌습니다. 1873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당백전으로 인한 물가 충격은 조선 후기 서민 경제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당백전 실패 이후 조선의 화폐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서구와 일본의 압력으로 조선이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본과의 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상인들이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본 은화는 무게와 순도가 일정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화폐였습니다. 조선의 상인들은 일본 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청나라 상인들도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청나라 동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선의 시장에서 외국 화폐가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조정은 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화폐 제도를 모색했습니다. 1883년에 전항국이 설치되었습니다. 근대적 주조소였습니다. 일본의 기술자들이 와서 주화 제조를 도왔습니다. 새로운 동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 조선의 화폐 문제는 이미 조선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외국 화폐가 유통되고 환율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가치를 재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졌습니다.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되었습니다. 새 나라는 새 화폐가 필요했습니다. 근본이제를 도입하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논의는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1900년 일본의 제1은행이 조선에서 은행권을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1은행권이 사실상 조선에서 유통되는 화폐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1908년 대한제국은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 조선의 전통 화폐를 정리하고 일본 화폐 체제로 편입되었습니다. 조선의 화폐 실험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조선의 화폐 실험을 따라가면 몇 가지 사실이 보입니다. 첫째, 조선은 화폐를 원하지 않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태종부터 흥선대원군까지 조선의 지배층은 화폐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화폐를 만들었고 유통시키려 했습니다. 둘째, 화폐는 만든다고 쓰이지 않았습니다. 저하가 그랬습니다. 조선통보가 그랬습니다. 당백전이 그랬습니다. 국가가 강제로 유통시키려 해도 사람들이 쓰지 않으면 화폐는 화폐로 기능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상평통보가 자리 잡은 것은 국가의 명령보다 시장의 필요가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상업이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편리한 교환 수단을 실제로 필요로 했습니다. 그 필요가 상평통보를 시장에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넷째, 화폐가 자리 잡은 뒤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황이 있었고 당백전이 있었습니다. 화폐 제도를 만드는 것과 그것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화폐를 둘러싼 이 긴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종이 백성이 편리 여기지 아니한다고 한 말, 이익이 한번 부자의 창고에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않는다고 한 기록, 당백전으로 오른 물가를 표시한 비변사의 보고서, 이 기록들은 조선의 화폐 실험이 단순한 정책 실패의 연속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안에는 국가와 시장이 부딪히는 오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 당백전을 받고 쌀을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태종이 저하를 만든 해부터 대한제국이 화폐를 일본 체제에 넘긴 해까지 500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지폐가 있었고 동전이 있었고 고액권이 있었고 외국 화폐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시장에서 살아남았고 어떤 것은 사라졌습니다. 살아남은 것은 사람들이 쓴 것이었습니다. 사라진 것은 사람들이 쓰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화폐 실험이 실패한 것은 그 화폐가 사람들의 생활에 편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폐 실험의 실패가 조선의 실패로 이어졌을 수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입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 웅장해지는 우리 민족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자매 채널 한컷 세상도 흥미진진합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역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